이영국입니다. 오늘 강의가 사실상 재미있어야 되는 강의거든요. 근데 제가 재미있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더군다나 앞에 김민건 선배님, 노홍희 선배님 딱 계시니까 흡사하게 초임 교사가 교장 교감선생님 모시고 연구 수업하는 것 같아서 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트로트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제가 트로트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트로트 논쟁이 크게 세 차례 있었는데 2차 논쟁 때가 이제 84년이었었고 그 당시 저는 학생 때였는데 그때 그 박시춘이라는 사실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죠. 또 친일 인명사전에도 올라 있는 대표적인 친일 음악가인데 그분 때문에 논쟁이 시작됐어요. 그분이 이제 그 트로트, 그 당시는 트로트란 말 안 썼어요. 트로트는 최근에 이제 트로트라고 거의 굳어졌고, 그 당시에는 뭐 뽕짝, 내지는 가끔가다 도루또, 내지는 뭐 그런 이름으로 사용됐었는데, 그때 박시춘이라는 사람이 그 뽕짝을, 그 당시 트로트란 말 없었으니까, 도루또를 우리의 전통가요다 라고 한 발언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정면으로 이제 반박한 사람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당시 이화여대 가야금 교수였던 황병기 선생이 뽕짝을 누가 감히 전통가요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면서부터 굉장히 이제 뜨거운 논쟁이 있었고 1차 논쟁 때는 사실 1965년도에 있었는데요. 근데 2차 논쟁 때 저도 이제 그 트로트를 전통가요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이제 열받아갖고 막 그때부터 좀 뒤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많이 트로트가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렇게 반짝 유행했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유행했다가 몇 차례 그 부침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완전히 트로트의 전성기 최고 정점 올라온 것 같아요. 이제 1919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아마 많은 분이 즐겁게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즐겁게 봤습니다. 다는 못 봤지만 TV조선에서 미스트롯 하면서 송가인 열풍이 불고 그래서 다시 그때 이제 트로트가 이제 우리나라 대중음악에 완전히 지금까지 최고의 정점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 2차 논쟁 때 이제 관심을 갖게 됐었고요.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 트로트의 기원은 일본의 엔카입니다. 엔카. 가끔 만져줘야 되는군요. 그 엔카, 그 엔카는 오늘의 첫 번째 퀴즈. 전 노홍희 선생님처럼 상품은 미처 준비해서 죄송하고요. 자, 첫 번째 퀴즈. 엔카, 연가인데 연자가 무슨 연자일까요? 예? 역시 우리 이 강의에 참석하시는 선생님들의 수준이 바로 드러나네요. 제가 가끔가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99.99%는 못 맞춰요. 다들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사모할 연자, 그러니까 사랑 노래라는 뜻으로 연가가 그 사랑 노래라고 자연스럽게 또 우리 그 트로트의 주요 주제가 이제 사랑, 이별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사실은 엔카의 연가가 이 사모할 연자가 아니라 이 펼칠 연, 그 연설하다 할 때 연가고 그래서 일본식 발음으로 엔카 그리고 그 엔체츠카 그 연설가의 준말이에요. 연설가. 이거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을까요? 왜 연설가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 연가를 부르는 사람을 엔카시라고 그래요. 이렇게
연가사. 이 연가사는 노래를 부르기뿐만이 아니라 뭐 그 노래 부르면서 뭐 유인물도 나눠주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 엔가의 이제 엔가가 어떻게 출발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이제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트로트 우리에게 무엇인가? 자, 식민지 조선 시대에 아무래도 엔가가 들어왔죠. 근데 식민지 조선에서 3대 가요 하면은 신민요, 만요. 만요는 만화할 때 그 만자예요. 풍자 노래. 그리고 이제 엔카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트로트니까 엔카를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엔카의 음악적인 구조를 보면 이 세계관이 타라입구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일본이 이제 메이지 정부에서 가장 꿈꿨던 게 그 우리는 아시아를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구라파, 그러니까 유럽과도 같아야 된다 해갖고 타라입구적 세계관이 그대로 드러난 게 이제 엔카로 이제 음악으로 표출되는데요. 그 트롯이 원래 서양의 이제 대중적인 그런 춤곡의 박자예요. 그래서 2박 혹은 4박인데 주로 2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뽕짝이라고 많이 불렸던 거는 요 박자 리듬 패턴이 뽕짝 뽕짝 뽕뽕 짝짝 뽕짝 뭐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뽕짝이라는 말로 많이 불렸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트롯을 일본식 발음해서 도르토 이런 식으로도 불렸었어요. 근데 먼저 음악적인 측면을 보면 이 타라입구적 세계관이 여기서 나오는데 서양의 칠음계를 일본의 이제 전통 음계와 결합시켜서, 그러니까 서양과 그 구라파 유럽과 일본의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음계가 뭐 이것까지 뭐 자세히 모르셔도 되겠지만 음계는 이제 유나누키 음계하고 미야코부시 음계. 그러니까 미야코부시 음계는 요나누키 단음계라고 하고요. 그냥 요나누키 하면 장음계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서양의 칠음계를 일본 전통의 음계와 결합시킨 거예요. 이것도 바로 여기서도 타라입구를 꿈꾸는 일본인들의, 특히 메이지 정부의 열망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대 일본 제국시대의 가요를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요들이 바로 그 당시 메이지 정부에서 이제 전쟁을 많이 벌이지 않습니까? 청일전쟁. 청일전쟁은 사실은 조선 정벌 전쟁의 서막인 거죠. 조선을 정벌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전쟁이죠. 전쟁의 무대도 한반도였고, 그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전쟁의 시대였죠. 그래서 군인과 국민들에 대한 선전선동을 위해서 군가, 창가, 그 엔카를 대중화시켜 나갑니다. 근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한 게 이제 창가, 주로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시킨 거고요. 그거는 이제 국가주의적 교육관, 황국 신민을 위한 교육관으로 이제 창가. 그리고 군가는 뭐 다로 설명 안 들으셔도 설명이 필요 없고요. 그다음 민간 차원에서 엔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정파적인 의도를 갖고 출발했다가 나중에 이제 일본이 당시 메이지 정부가 이제 근대 일본의 출발이지 않습니까? 메이지 정부, 메이지 천황, 그다음에 다이쇼 천황, 세 번째로 이제 쇼와 천황. 쇼와가 이제 히로히토죠. 이때 이제 히로히토 초기에는 염가라고 해서 이거 말 농염한 사랑의 노래로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엔카, 트로트의 면모가 이때 나오다가요. 그 당시에서 유행가라고도 했어요. 유행가. 그래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엔카가 처음에는 굉장히 그 메이지 정부에 반대하는 계몽운동 차원에서 이제 여기 이제 처음에 출발은 조슈가 어디냐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가장 원수들이 살던 데예요. 지금으로 야마구치현, 그 혼슈의 가장 남서쪽에 위치한 곳이고, 나가사키가 거기 있죠. 이 혼슈에서, 조슈번에서 태어난 인물들이 누구냐면, 그 메이지 정부의 이론적 선구자 요시다 쇼인. 요시다 쇼인이 바로 정한론을 주장한 사람이고 타라입구론의 이론적 배경을 만든 사람인데, 그 요시다 쇼인의 이제 제자들 가장 유명한 사람이 그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오늘날의 아베. 이게 다 같은 이제 지방 사람들입니다. 그 조시번이 이제 그 메이지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한 파벌 정치를 형성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민권 운동, 그러니까 메이지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주의 성격까지 띈 이런 사람들이 사실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걸 나중에 메이지 정부에서 특히 다이쇼 정부, 쇼와 정부에서는 역으로 이용을 하지만, 이제 그러다가 청일전쟁, 이제 그 사실 조선정벌전쟁의 서막이죠. 이때는 이제 전쟁을 많이 일으켜야 되다 보니까 산업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자본주의가 촉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꼽히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바로 이런 자유민권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벌려나갔었고요. 특히 러일 전쟁에 들어와서는 민중운동적인 성격까지 띄어요. 그러다가 히로히토 시대, 이때 이제는 오히려 정치적인 색채가 없어지고 사랑 이별 이런 노래로 이제 슬쩍 바뀝니다. 그때 이제 조선의 대거 유입이 되고요. 여기서 고까마사오라는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트로트가 우리의 전통가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로 또 제시하는 게 바로 이 고까마사오라는 사람이에요. 고까마사오는 일본 엔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이 어떤 근거로 이 사람 때문에 그 트로트가, 엔카가 조선의 전통가요다라고 얘기하느냐면, 고까마사오 이 사람은 그 5살 때 이제 아버지가 죽고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조선이 이제 식민지 되면서 일본의 주로 하층민들, 낭인들 이런 사람들이 대거 한국에 와요. 한국에 와서 사업도 하고 완전 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땅도 이제 그냥 쓸어 담고 하면서 사업들을 벌려고 하는데, 이제 5살 때 아버지가 죽으면서 집안이 안 그래도 가난한 집안인데 완전히 무너지게 되니까 고까마사오가 이제 형하고 7살 때 이제 한국에 와요. 그러다 인천에 살다가 이제 다시 서울로 옵니다. 서울에 와서 설린상고를 다녀요. 그래서 18살까지, 그러니까 설린상고 15회 졸업생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18살 때 설린상고를 졸업하고 다시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에 가서부터 이제 음악가 생활을 해요. 처음에 이제 만돌린하고 바이올린하고 하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바로 요 쇼와 그 시대 이때부터 이제 재능이 주변에 나타나니까 이 작곡가로 이제 그 부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 때 엔카는 이미 그 사랑 이별 노래 그 내용이 그렇게 바뀌면서 또 일설에 의하면 고까마사오가 한국의 그 소년 시절에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민요를 많이 접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의 전통 가요라고 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삼아요. 근데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죠. 소년 시절에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민요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그리고 특히 이제 고까마사오 이전의 엔카는 이렇게
화려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고가 마사오 때부터 엔가가 굉장히 화려하게 돼 잔기술이 많아집니다. 꺾기, 뭐 흔들기, 뭐 이런 게 그게 이제 우리 민요에서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우리의 전통가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엔가의 뿌리가 그 조선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이제 오바된 거에 분명하고요. 자, 그러다가 쇼와 후기 이제 본격적인 이제 태평양 전쟁의 시기에 돌입하면서 엔가의 원래 초기에 어떤 정치성 이런 것이 다시 이제 그런 정치적인 노래로 획일화됩니다. 특히 이제 정치적인 특징을 넘어서 전시가요 체제로 엔가가 이제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전쟁을 미화하고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고 위안부 강제징용, 특히 조선에서는 그거를 이제 도구로 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따 곡이된 노래를 근데 요 아주 직접적인 이런 노래가 지금 거의 안 남아 있어요. 그 녹음된 분이. 그래도 비슷한 노래는 있으니까 이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전 이후에는 일본과 한국에서 엔가가 좀 다르게 이제 그 발전해 나가요. 일본은 아직도 일본에는 대중가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른바 J-팝하고 엔가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대중가요 대표적인 장르로 이제 발전하게 이제 굳어지게 되고 한국에서는 이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변화 발전합니다. 그 한국 전쟁 때는 전시가요로 반국어식을 고취하고 이따가 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식민지 시대 때 이제 엔가를 작곡했던 작사했던 그리고 노래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친일파거든요. 근데 그 친일파들이 다 아시다시피 해방 이후에는 이제 반공투사로 돌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그 엔가도 이후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변모를 해요. 그 다음엔 다시 굉장히 이제 미국을 찬양하는, 미국을 그리워하고 찬양하는 그런 노래로 뭐 아리조나 카우보이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지만 그래서 이 정치적인 격변비마다 엔가와 관계돼서 그런 외색가요 논쟁들이 크게 세 차례가 있었어요. 65년도에 크게 이제 외색가요 논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65년도에 이제 그 한일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뭐 전국민적인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해서 박정희가 그 또 본인이 그 일본 만주군 장교였지 않습니까? 철석까지 쓰고 그래서 그 박정희가 자기 친일 본색을 이제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때 광복회도 만들어요. 광복회도 만들고 이때 이순신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물론 당연히 이순신은 뭐 박정희의 정치적 의도와 관계없이 정말 추앙받아야 마땅한 우리의 민족사적 영웅인 건 분명하지만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박정희가 이제 이순신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외색가요를 금지시켜요. 박정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84년도에 전두환 요 시대에 요때 전두환 시대에 저항하는 그런 민주운동 중에 문화운동도 그 시대에 아주 정점을 달하는데 그 시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마침 그 박시춘이라는 사람이 전통가요라는 개념을 사용했고 또 KBS 가요 무대에서 김동건 아나운서가 전통가요란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그 황병기 교수를 비롯해서 당시 민족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열받아갖고 그때 그 뽕짝 외색가요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이제 그리고 뽕짝이 트로트가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수면 밑으로 가라앉다가 89년도에 다시 한번 그 87년 6월항쟁에 대한 반동으로 트로트가 다시 한번 이제 빛을 발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가라앉았다가 2019년이면 이제 촛불혁명이 이제 일어나고 당시가 굉장히 뭐 이념적으로 좌우 대립이 굉장히 심했을 때였어요. 그 촛불 대 태극기 이런 식으로 아주 정점에 찍었을 때고 그때 이제 왜 또 조선일보일까요? TV조선에서
미스트롯을 이제 들고 나오면서 트로트가 뭐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 해서 조선 TV 조선이 상당히 당시 적절을 면치 못했을 텐데 그때 이제 미스트롯을 나오면서 조선 TV 조선이 상당한 이제 흑자 경영에 들어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MBC 이런 데서도 그런 트로트에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게 됐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게 됐는데 뭐 조선일보의 역사를 워낙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 보니까 왜 하필이면 조선일보일까? 거기에 어떤 또 다른 의도는 없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요. 만약에 TV조선이 아니라 뭐 KBS에서 시작됐다면 또 달랐을지 모르겠는데 자 그럼 다시 이제 엔가로 들어가서요. 식민지 조선에서 엔가가 어떻게 발현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엔가가 처음 시작됐던 거는 사실은 이 금색 야차가란 노래가 시작됐었고요. 이 금색 야차는 원래 소설이에요. 1897년부터 약 5년간 요미우리 신문에서 오자키 고요라는 사람이 연재했던 소설인데요. 금색 야차가. 근데 일본에서 엄청난 히트를 이제 뭐 엄청난 선풍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1898년에는 이제 신파극 연극으로 만들어서 이제 금색 야차라는 연극이 쓰게 되고 그리고 1912년도에 영화까지 만들어지고 되고요. 그때 이제 한국 영화도 들어오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트로트의 가장 전형적인 그 구조예요. 돈에 울고 사랑에 우는 청춘 남녀가 있었으니 하는 그런 돈에 얽힌 그리고 남녀 간의 그 어떤 사랑과 배신과 울고불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이제 금색 야차가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 온천 문학의 기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본에서는 그 대중 소설도 굉장히 장르를 세분화해서 온천 문학 무슨 문학 그 제가 전에 그 얘기했더니 제가 본 건 아닌데 어떤 친구가 그 야동에도 온천 야동 장르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일본 대중문화에서 온천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아이콘인데요. 여기 이제 아타미가 해안 도시예요. 동경 그 밑에 있는 해안 도시인데 그 아타미는 이게 이름도 딱 어울려요. 열레 뜨거운 바다. 이 도시 이름이에요. 거기가 또 일본의 굉장히 대표적인 온천 휴양지예요. 온천 휴양지인데 그 바로 거기에서 벌어지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타미 해변에서 이제 이런 젊은 남녀의 사랑과 배신의 이야기가 극대화되는데 이 장면, 이 아타미 해변에서의 이별의 장면을 극대화한 주제가가 금색 야차가 이게 되고요. 이게 바로 두 박자의 전형적인 이제 엔카 트로트고 이게 바로 요나누키 음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이 아타미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대중문화의 그 아이콘인데 그래서 이제 엔카가 대중 6년이면은 이제 1212년인가 그렇고요. 그리고 신파극 또 이제 그리고 영화로 TV 드라마로 수많은 그 버전의 금색 야차가 일본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그대로 건너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장한몽이라는 이름의 소설로 조일제라는 사람이 1912년에 매일신문에 2년간 연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예요. 그래서 아타미 일본의 해안 도시고 거기 소나무 밭에서 이루어지는데 아타미는 한국에서 번안되면서 어디로 그 장소가 설정될까요? 대동강변이에요.
장안몽이 그 무대가 거기거든요. 달빛 교교히 흐르는 대동강 부병로에서 도대 울고 사랑에 울던 청춘 남녀가 있었으니 그 이름 이수일과 심순애였던 거디였다. 뭐냐 놔라 뭐지 이게 그 대동강으로 아탐이 이제 바로 대동강으로 되고 간이치 그 원래 원작에서 그 이제 간이치가 이수일이 되고 오미야 내지 미야 오미야 심순애가도 도미야마 중요한 인물 또 하나 있죠. 세 번째 퀴즈 김중배죠. 이 금색 야차가가 이수일과 심순애 장안몽의 스토리 그대로예요. 이름만 아타미에서 대동강으로 대동강 부병로로 간이치에서 이수일로 오미야에서 심순애로 도미야에서 이제 김중배로 바뀌었고요. 그 스토리는 대충 아실 거예요. 이 간이치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그래서 이게 미야의 집에 얹혀 살게 돼요. 그래서 오누이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둘이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약혼을 하게 돼요. 약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간이치는 굉장히 총명한 학생이어서 외국 유학으로 가요. 어느 나라라고는까지는 안 나오는데 외국 유학을 가는데 미아는 그 사이에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돈 많은 은행가의 아들 도미야마라는 가 강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고 나서 도미야마 김중배가 그 소식을 알고 오죠. 그래서 아타미 해변 우리나라로 하면 대동강변에서 이제 언쟁을 벌이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리 탐났단 말이냐 뭐 이러면서 막 내치고 실제로 다이아몬드가 금색 야채가 있다 다이아몬드 그대로예요. 그때도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이제 최고의 보석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장안몽가가 이제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이름으로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식민지 조선에서 어떤 식으로 불려지냐면 많은 가수들이 불리게 돼요. 장안몽가, 김산월 1925년, 도월색 1927년 이 두 사람은 기생입니다. 기생이고요. 그 다음에 1931년에 고복수 황금심이 또 이제 장안몽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은방울 자매도 장안몽가를 부르고, 거기에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박지웅이라는 가수가 꿈에 본 대동강, 오타미, 우리는 대동강, 이 대동강이 바로 금색 야차가 이슬과 심순애에서 하나의 아이콘처럼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동강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나훈아의 대동강 편지로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쇼와 시대 식민조선에 계속 확산돼서 나훈아에까지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제 잘리네. 바로 일본판 일본 소설 금색 야차의 사파로 유명한 부분이고요. 이제 뿌리치고 있고 놔라 뭐 이런 장면이고요. 여기가 이제 해변이죠. 소나무 같이 있고 이게 오타미 해변이에요. 이게 우리 장안몽에서는 이제 한복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수일과 심순애 이런 식으로 그 소설의 표지 사파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금색 야차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1930년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演歌가 어떤 사람들이 불렀는지 어떤 노래들이 유행했는지를 뭐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노래할 때 제스처도 우리나라 트로트 가수들하고 똑같아요.
그게 안 나오나? 뭐 손동작도 완전히 이렇게 정형화돼 있죠. 자, 요 정도만 들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요 노래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잠깐만 듣겠습니다. (1941년이면은) 아직 그 식민지 시절이죠. 자, 근데 아까 그 일본판 봤을 때는 쇼와 금색이 야차 써 있잖아요. 근데 이 금색이 야차가 처음에 났던 대정시대거든요. 그때는 아직 그 엔카 초창기에 정치적인 성격, 그 아직은 흔적이 남아 있어서 좀 뻣뻣해요. 근데 쇼와 시대는 아까처럼 화려해지거든요. 거기에 고가마사오 영향도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반야월 작사 김부의 작곡은 그 대정 다이쇼 시대의 금색 야차가를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다르고요. 그 이후에 부른 그다음에 음방울 자매의 그 장한문가는 아까 일본 가수 부른 거랑 이제 똑같거든요, 거의. 근데 그걸 제가 못 찾았어요. 그 남인수가 수일의 노래, 여기서 이수일이죠. 우리나라 트로트계에서는 우리나라 트로트의 상징처럼 꼽는 사람이 그 가수로서 남인수죠. 이 사람도 그 민족문제연구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친일파로 등재되어 있고요. 그 노무현 정부 때 정부에서 만든 그 친일, 거기도 이제 친일파로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요거는 이제 장한몽 그 영화로도 우리나라에서 몇 차례 만들어졌는데, 요걸 아마 윤정이인가? 김지민가? 윤정이가. 김지미 버전도 있고 윤정이 버전도 있어요. 신성, 둘 다 남자 배우는 신성이래요. 그리고 당시에 사실 제가 이거 10시간짜리 강의로 했던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잘 못 만들어 갖고 그 후배 교사한테 술 거나하게 사고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그 전에 당시 이제 예를 들어서 북극 5,000km 박용호 작사, 이재호 작곡인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친일파고 해방 이후에는 이제 반공투사로 변신한 사람들이고 다 그렇습니다. 북극 5,000km가 어떤 거냐면요. 요거는 이제 쇼와 시대 후기에 조선에서 유행 퍼졌던 노래들인데 일본이나 그 조선에서나 당시 1940년대, 30년대 후반 되면은 그때 이제 만주사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주국을 일본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북극 5,000km 이게 이제 만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만주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환상 이런 걸 심어준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가 이또 히로부미를 처단했던 하얼빈. 그 하얼빈을 이제 찬양하는 노래죠. 전형적인 이제 뽕짝 트로트 리듬이죠. 뭐 요런 겁니다. 그냥 맛만 보시고요. 그때 뭐 잘 아시다시피 이런 가거라 38선, 국서라 금서, 요거는 이제 해방 이후 노래네요. 요거는 이제 한국 전쟁 그 전후에서 이제 그런 노래고요. 다시 전선야고 이런 거다 전쟁 시기에 복심할 것도 이제 만주국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노래입니다. 뭐 이런 노래는 굳이 안 들으셔도 되죠. 예. 잘 아시죠? 단장의 이별이 곡이 좋습니다. 전지 생각나네요. 이거를 들어야지. 요 정도만 들을까요? 네.
여기 이제 있는 뭐 작곡가, 작사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친일파들이었죠. 친일파들이었고 해방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로 이제는 식민지 시대 때는 물론 전반기에는 그냥 염가 사랑 노래를 많이 했지만 40년대에 들어서서 이제 전시 동원 체제로 들어가면서 노래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또 해방 이후에 또 전쟁 때는 역시 이제 이런 뭐 전선야곡이라든지 박시춘이죠. 친일음악가 박시춘 전선야곡이라든지 이제 이런 노래들이 이제 뭐 진중가요, 전우야 잘 자라 이런 노래들이 이제 전쟁 시기에 이제 이런 친일음악가들에서 대거 이제 불려지게 되고 이제 그랬습니다. 아까 그 단정히 메아리 고개는 전쟁 이후의 상황을 이제 그린 노래고요. 그 식민지 조선의 3대 가요가 신민요, 마녀,演歌라고 했는데요. 신민요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민요는 사실演歌와의 문화적 정반대편의 대척점에 있던 노래예요. 신민요는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보면 식민지 시대의 민족주의적 자각에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20년대에 시작돼서 30년대 아주 정점을 이루게 되고요. 당대 지식인 운동이었어요. 여기에 작곡가들은 뭐 유학파도 많고요. 당대 지식인들의 조선적인 것, 조선혼, 이제 그 당시 신민요 작곡가들이 사용했던 개념입니다. 조선혼, 조선심, 조선의 마음이겠죠. 추구하는 문화운동을 주도했었고, 그리고 문화적인 자주성 회복과 조선 문화의 근대화를 꿈꾸면서 음악인들이 진보적 음악인들의 어떤 활동 양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적인 것을 민중의 일상 문화 속에서 재발견하고 근대적인 것으로 발전시켜서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그런 이제 욕망에서 비롯된 거고요. 그래서 신민요는 탈식민화와 문의 근대화 기획에 이루어졌었고요. 그 독립운동의 전선에서 문화 혹은 이데올로기 전에 일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대부분의 신민요 요거는 뭐 굳이 대부분의 신민요 작곡, 작사, 가수들이 대부분 또 월북을 했어요. 그래서 신민요가 계속 그 해방 이후에도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좀 단절된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신민요는 그 문화산업적인 측면도 있어요. 신민요는 이제 민요를 개량해서 근대적 대중가요를 만들려는 지식인의 운동과 또 새로운 소재를 찾으려는 상업적 이해, 상업적 이해를 이제 결합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맹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신민요가. 근데 신민요의 음악적 특징을 먼저 간단히 보면 우리 전통 민요 혹은 잡가하고 서양 음악이 혼합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주로 유학파들이 의해서 신민요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요 중에서 특히 경기민요, 경토리라고 하는데 서양 음악에 이제 결합이 된 거고요. 특히 전통 장단, 우리나라 국거리 장단이라든지 뭐 세마시 장단이라든지 뭐 이런 장단과 서양 음악의 3박자. 아까 엔가의 특징은 2박자잖아요. 근데 신민요는 3박자를 주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악기와 서양악기도 이제 많이 도입해서 같이 합주를 전통악기와
뭐 가야금하고 기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주를 특징을 하고 있고요. 그 신파초의 엔카와 달리 굉장히 경쾌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징이 엔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경쾌한 노래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주도한 사람들은, 가수들은 기생조합 출신들, 기생들이 당시에 독립운동도 많이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왕수복, 선을선, 이은파, 이화자, 이런 사람들이 초창기엔 주도했었고, 그 이후에는 유학파 가수들도 등장해요. 이게 신민요의 정점이 있던 게 바로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이 전통민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리랑, 그게 전통민요가 아니고 1926년 때 영화음악 OST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리랑이. 우리나라 3대 아리랑 하면 정선 아리랑, 정선 아라리라고 하고,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이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밀양 사람들은 이제 밀양 아리랑이 우리나라 아리랑의 그 뿌리다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선 아리랑을 우리나라 민요의 뿌리라고 얘기하고요. 그 진도 아리랑도 사실은 2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선 아리랑 빼고는 그 진도 아리랑도, 밀양 아리랑도 20년대에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는데, 그거는 또 좀 복잡한 이야기가 있어. 밀양 아리랑의 원조에 해당하는 게 그 노래 이름이 뭐더라? 그거 이제 잊어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진도 아리랑도 사실은 신민요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아리랑이 바로 나훈규. 나훈규는 우리가 다 영화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나훈규는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나훈규의 아리랑이 경기 아리랑, 서울 아리랑, 본주 아리랑, 신주 아리랑으로 불려져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했던 아리랑이랑 구분짓기 위해서.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아리랑은 나훈규 아리랑과 구별짓기 위해서 구아리랑, 구주아리랑, 자진아리랑으로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거 사실은 구아리랑, 원래 경기민요인 구아리랑도 정선아리랑이랑 아주 비슷해요. 아주 비슷한데, 이제 한강 줄기를 따라서 정선에서부터 한강유역으로 경기도로 이제 퍼지면서 이제 경기 아리랑이 된 거고요.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훈규가 작사, 작곡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1920년도에 만드는 영화 아리랑의 OST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먼저 춘사 나훈규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이 사람이에요. 아깝게도 1937년도에 요절을 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원래 함경도 회령 출신이거든요. 1902년에 이제 태어나고 1937년에 이제 죽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대한제국 군대의 부교, 그러니까 중간 장교죠. 지금식으로 하면은 뭐 고위 간제 장교는 아니고 하급 장교였던 사람이에요. 예. 대위입니까? 전 그것까지 몰랐네요. 하여튼 그 아버지가 그런데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니까 다시 회령으로 가요. 나훈규는 회령으로 갔다가 이제 나훈규는 거기서 이제 만주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문익환 목사님의 다니던 학교이기도 하고 윤동주의 모교이던 명동학교에 들어가요. 일단 명동학교가 1920년에 폐교가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훈규는 북간도 만주 일대 유랑을 하다가 독립군들과 만나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1920 몇 년이지? 내가 기록해 있는데
춘사, 호도 멋있어. 봄의 역사, 우리의 역사의 봄을 기다리는 이제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아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독립운동 과정에 청해선 터널, 독립군들이 이제 그 간도 지방에 어떤 철도공사하면서 만들어 놓았던 그 터널을 폭발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온규가 가담했다가 체포돼 갖고 1년 반 청진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6개월 복역하고 23년에 출감을 해서, 출감 후에 이제 문화운동에 이제 복무를 하게 돼요. 그래서 23년도에 이제 극단을 만들고, 그래서 어떤 애국적인 내용을 가지고, 민족적인 내용을 가지고 북간도 일대를 이제 순회 공연을 하고, 그러다가 24년에 부산에 당시 조선 영화사에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부산에 있었다고 해요. 조선 키네마. 여기 이제 배우로 입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장안몽, 아까 잠깐 소개했던 장안몽, 심청전, 개척자 이런 영화에 이제 다수 출연하게 되고, 26년 드디어 자신의 원작인 아리랑을 감독하고 주연까지 하고, 그리고 주제가도 작곡하고, 그때 주제가가 바로 이 아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이 초창기 26년에 나온규가 만든 아리랑은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아리랑 영화 자체가 지금 당시 이게 다 불태웠어요. 일본에서 다 불태워버리고, 지금 딱 하나가 일본 왕실, 걔네들 말로 황실 도서관 지하 창고에 하나 딱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거 귀환 운동을 왜 안 하나 모르겠어요. 딱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리랑이 이제 뭐 독립군 아리랑이니 뭐니 굉장히 다양한 아리랑으로 퍼져나가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TV에도 잠깐 방영이 된 적이 있었는데,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 포로로 조선인을 생포했는데, 이 조선인이 독일 말을 전혀 못하고 이상한 말을,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 사람 정체가 뭐냐 해서 알고 봤더니 이제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당시 소련군에 체포가 돼서 소련군에도 강제 복무를 하다가 다시 독일군의 포로가 돼서 독일군으로 노르망디 거기에 참전하다 거기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베를린의 베를린 대학교에 보관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불렀던 아리랑이.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던 육성 녹음도 보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아리랑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전 세계 식민지의 후가로 전 세계 이제 뭐 퍼진 조선인들이 각각 다양한 아리랑으로 불리게 되죠. 그 시작이 바로 나온규의 아리랑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느껴지는 모든 아름다운 슬프듯이 이 노래는 슬프다. 또 조선이 오랫동안 비극적이었듯이 이 노래는 비극적이다. 아름답고 비극적이어서 지난 300년간 모든 조선인이 좋아하는 노래였다. 광복군 아리랑은 밀양 아리랑 곡조에다 가사만 개사한 거고요. 심지어 일본 내에서 일본 사람들이 아리랑 브루스, 또 만주 아리랑, 만주 아리랑에서 일본 사람들이 아리랑을 또 만들기도 해요. 자, 그러면 그 아리랑, 이렇게 제가 갑자기 떠오른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몇 년 전부터 알릭테 친일 논란이 벌어진 거 알고 계시죠?
그 안익태도 이제 친일인명사전에 올라와 있던 그 사실 굉장히 아주 치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골적인 친일파였는데 그 우리나라 애국가가 이제 안익태가 작곡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사자는 그 두 설이 있죠. 윤치호 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누구야 안창호 설이 있는데 그거는 서로 입장이 이제 막 갈려요. 근데 그 안익태 친일 논란이 벌어지면서 애국가 국가 다시 만들기 운동이 벌어져요. 그게 코로나 그러니까 1917년도부터 이제 있었는데 원래 한 그룹에서 하다가 이 두 양반이 좀 사이가 안 좋아서 싸워주면서 두 그룹에서 애국가 만들기 운동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갑자기 임진택 우리나라 문화운동의 그 아주 뭐 대부 중에 한 분이죠. 임진택 선생이 이제 그 애국가를 다시 만들자라는 임진택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이 있고 몇 명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신대학 부총장하고 있는 이혜영이 이제 만드는 그룹이 있는데 저는 그 당시 양쪽으로부터 다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아갖고 곤란해갖고 이제 두 군데 다 나갔었는데 그래서 임진택 선배님 하는 모임에 제가 이제 몇 차례 나갔다가 솔직히 저의 관심사는 아니었거든요. 그 나갔다가 이게 임진택 선배님이 주장은 지금도 줄기차게 주장하시는데 우리 새로운 국가는 바로 아리랑으로 해야 된다. 라고 지금도 주장하세요. 근데 제가 여기서 몇 가지로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반대했던 건데, 거기는 제가 몇 가지 근거로 말씀드렸는데, 딱 한 가지만 소개하면, 대한민국의 국가로 아리랑을 지정하는 순간에, 아리랑은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고, 옛날 뭐 탁구 하면서 이혜리사가 현정화랑 북중이 누구였죠? 같이 만나서 뭐 손을 잡고 같이 아리랑을 부르고 그런 것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고려인이건 뭐 쿠바에 체게바라하고 같이 쿠바 혁명을 일으켰던 또 한국인이 있어요. 그래서 쿠바 혁명이 성공해서 거의 농림부 장관까지 하는 한국 사람이 있는데 또 쿠바 사람들도 아리랑을 부릅니다. 그런 다양한 디아스포라 해외에 떠돌고 있는 사람들이 아리랑을 못 부르게 돼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국가가 되면.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하고 북한에서 아리랑을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남한의 대한민국의 국가가 되는 순간에 우리의 민요 아리랑은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아리랑으로 같은 민족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게 사라져버려서 그래서 안 된다. 그 말고 음악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반대했고, 가사 측면에서도 반대했는데, 뭐 제가 존경하는 선배이시지만, 임진택 선배는, 안창호가 작사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보더라도 그거는, 우리 국가를 애국자 독립운동가인 안창호가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냉정히 따지면 안창호가 만들었으면 그런 가사를 하지 않아요. 애국 가사를 뜯어보면 굉장히 친일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윤치호설이 전 맞다고 생각해요. 뭐 애국가라고 해서 우리 무조건 미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당시 시나리오의 몇 가지를 중에 아까 우리 기술적인 문제로 늦어지면서 음악 하나 틀어달라고 했을 때 제 신민조 중에 하나를 요걸 하려고 했는데요. 선울 시즌 기생이 당시 불렀던 꽃을 잡고란 신민조인데 요거는 그렇게 가사가 진보적이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음악적으로 당시의 엔카 뽕짝 트로트보다 얼마나 음악적으로도
우월하고 차원이라는가. 저는 이 선울선의 꽃을 읽고 이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악이. 아까 잠깐 들었던 당시의 트로트와는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게 북한 풍하고 비슷한 거예요. 북한 노래. 아, 예. 그럴 수 있죠. 이 신민요 작곡가들이 대거 북으로 가서 북의 그 음악을 거의 이제 이분들이 이제 만들어 왔기도 하고, 우리 이제 대금 소리하고 요 기타도 나오는데 기타가 안 들려 지금. 아쉽지만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다른 신민요, 노돌강변도 신민요이지만 이건 사실 오동나무 그리운 강남 뭐 이런 게 당시에 신민요의 대표적인 것 같고요. 선울선 노래 부른 이제 평양 기생충. 그래서 또 그렇구나. 서도소리적인 특징이 있어서 북한 음악이랑 예리하십니다. 뭐 이게 조선에 대한 그룹 이런 게 그때 담겨 있어요. 조선 타령만 하더라도 뭐 백두산 이야기가 나오고 상당히 조선을 축복하세. 당시에 사실 그 시대적인 정치적 상황에서 부르기 힘든 가사들이거든요. 선울선 얼굴 한 번만 찍으면 안 돼요? 네, 사진요. 선울선. 넘기셔야 돼요. 네, 그 당시에 선일수 이 꽃을 잡고 노래에 대한 이제 평들이에요. 조선의 정조를 발휘하는 품이 있는 그런 노래다. 누구보다 조선 맛이 나는 뭐 이런 상당히 민족적인 이제 이게 강조된. 트로트는 다르죠. 굉장히 일본적인 건데 조선 타령도 뭐 시간 관계상 듣기에는 좀 어렵고요. 좀 늦게 시작해서 어쨌든 좀 죄송하게 됐고요. 이런 신민요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도 나가겠습니다. 지금 몇 분인가? 우리 9시까지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 식민지 조선의 대표적인 가요는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演歌, 신민요, 그리고 만가. 만가는 당시 그 신지식인들을 풍자하는 노래들이에요. 조롱하고 풍자하는 노래인데 우리가 만가 어떤 건지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자면 뭐 오빠는 풍각쟁이야. 내지는 뭐 빈대떡 신사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만가고요. 보다 정치성이 짙은 것도 있습니다. 그 만요 그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가장 널리 불렸던 노래들은 사실은演歌가 아니었어요.演歌가 아니라 신민요와 이 마녀의 시대였어요. 식민지 조선은. 그리고 그演歌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불려지지 않았었는데 왜 엔카가 트로트가 우리의 지금 대표적인 노래가 되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마녀와 신민요는 주로 그 진보적인 지식인들의 운동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좀 불행하게도 북으로 스스로 월북했거나 아니면 납북됐거나 그 북한에서는 모셔갔다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됐고 특히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 문제가 좌절되고 하면서 다시 이제 친일파들이 득세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엔카 가수 작곡가 작사자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정통성을 이어받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이 만가와 신민요가 뒤로 이제 밀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요청에 의해서 신민요 중에서 그 독립군가를 좀 들려달라고 하셔서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노래라서 건너뛰었었는데 김영임 씨가 부른 버전이네. 광복권이라는 가사가 아니었네. 내 착각을 했나 보네. 이 곡조만 저기 원래 그거 말고 광복군들이 불렀던 그거는 아니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실은 것 같네. 신민요 중에서 이거 하나 더 들려드릴까요? 당시 주로 이런 노래가 식민지조선에서 널리 불려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리랑이 만개했던 시대예요. 이른바 클래식 음악 쪽에서도 그 신민요의 전통이 남한에서도 많이 살아났던 게 저거 생각하면 선명히 합창단 이런 데서 경복궁 타령이 이런 거를 우리나라 민요를 굉장히 현대적으로 만들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그 사람도 이제 이화여 때 당시 이화여전 교수였던 죄송합니다. 이 사람도 월북을 했어요. 근데 그 대를 이어받아서 이제 나운영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현대에 맞게 또 이제 이어받던 그 전통은 아직도 클래식 쪽에도 일부 남아 있고요. 이 노래가? 저는 고무줄놀이라는. 그래요? 네. 그 얘기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신민요가 어린이들한테도 광방에 퍼져 있다라는 걸 이제 반증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식민지조선은 결코 엔가가 주도했다는 그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까지 그리고 혹시 김순남이라는 작곡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김세원 아나운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김세원 아나운서의 아버지인데 김순남.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역시 그 신민요 운동에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소련 유학파이기도 했어요.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공부한 그 유학파인데 그 사람은 뭐 피아노 협주곡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작곡가였고 이것도 신민요네요. 아니구나. 신민요 아니구나. 디전 블루스네. 어떻게. 그래서 김순남 씨도 그 사람은 이제 일제시대 때, 식민지시대 때 노동운동하다가 감옥에 가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조선음악가 동맹의 아주 주도적인 사람이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은 당시 미군정에 쫓겨서 결국은 북한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북한에서도 또 숙청을 당해. 이 사람이 그야말로 사회주의자, 정통파, 소련파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당시 그 김일성이 그 소련파들을 많이 숙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희생양에 대해서 남북 양쪽으로부터 다 버림받은 그런 사람인데 이제 아버지 김순남은 월북을 했지만 딸은 그 김세월은 이제 엄마랑 같이 안 가고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까지 됐었고 KBS 아나운서로 한때 이름을 떨쳤던 아나운서기도 하죠. 지금 듣는 우리가 영화 아리랑에 삽입됐던 부분이에요. 지금 아리랑하고 싱크로율 한 90 몇 %는 돼요. 근데 조금 달라요. 지금 현재 부르는 아리랑은 좀 더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 더 세련화됐고, 근데 거의 똑같죠? 이 영화 삽입됐던 분이라 이제 변사의 이제 영화 때 해설과 당시 무성 영화 시대였으니까. 당신 무성영화였기 때문에 변사가 이제 해설을 하고 그리고 아리랑은 실제로 가수가 그 스크린 뒤에서 이제 불러 이제 그렇게 이제 영화가 상영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원본이 그 일반 황실도서관 지하에 숨겨져 있다는데 가서 일단 열람이라도 하자. 많은 이제 시도가 있었는데 다 거절됐어요. 뭐 그런 얘기도 없고. 지금 아리랑은 거의 똑같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면 조금 달라요. 한 99% 정도 일치. 잘 돼서 안 들리죠? 지금 오디오 문제도 있고 워낙 또 오래된 거라 그렇기도 하고.
신민요 중에 조선 타령 한번 들어볼까요? 아, 좀 잘 안 들려서 너무 아쉽네요. 이 가사도 굉장히 이제 민족적인 그런 게 많이 묻어나 있는. 그 밑에 반전 악기도 서양 악기하고 우리나라 전통 악기가 같이 결합돼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엔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박죠. 가사가 명확히 안 들리죠. 실제로 신민요 작곡가들 중에는 아까 나온규뿐만이 아니라 직접 독립운동가에 참가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거 아까 들었던가요? 그 바로 동시대에 있던 이런 이 노래하고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아주 상반되죠.
그래서 오늘 강의의 그 핵심을 말씀드리자면은 그겁니다. 제가 트로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시작이 84년도에 벌어졌던 그 뽕짝 친일 논쟁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가요라는 그런 있을 수 없는 개념만 사용하지 않아도 좋겠어. 근데 이걸 이제 우리 전통가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당시에 어떤 이야기도 있었냐면요. 뽕짝 이름 지어주기. 뽕짝이란 말이 좀 비하적인 성격이니까 제대로 된 이름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전통가요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더 화가 나는 건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엔카 트로트를 그 하나의 장르로 아리랑이라고 이름 짓자라는 움직임도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화가 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트로트가 오늘날의 트로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트로트가 계속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정치적 부침에 따라서 다양한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노골적인 친일적인 거 또는 굉장히 반공적인 거로 바꾸게 됐다가 지금 사실은 1919년도에 미스트롯으로부터 시작된 트롯은 그렇지는 않죠. 사실은 저도 누구야 가수 송가인. 저도 그때 미스트롯을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들었는데 참 노래 좋더라고요. 이제 그런 노래까지 송가인은 친일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로트가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음악적으로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트로트를 무조건 다 외색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가 뿌리는 알자. 트로트에 어떻게 시작되고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신을 해왔고 했는지 정도는 알고 수용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트로트는 지금 미스트롯부터 시작된 이 트롯에는 사실상 트롯이라고 하기 어려운 음악도 많이 있어요. 음악적으로 트롯을 어떻게 구분 지을 것인가에도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만한 가수 임영웅은 물론 뽕기 가득 찬 그런 엔카풍의 트로트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임영웅은 트로트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노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임영웅이 트로트 가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밖에 현재 트로트 가수라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트로트 각종 프로그램에 나오는 노래 중에서 트로트라고 명명이 냈지만 전혀 트로트가 아닌 노래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다 통쳐서 트로트라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예요. 구분 지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그겁니다. 트로트의 기원부터 역사적 흐름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식민지 조선의 백성들은 결코 트로트가 주류가 아니었다라는 거. 당시는 아리랑의 전성시대였고요. 신민요와 마녀가 주도를 했던 시대였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스스로 갔거나 모셔져 갔거나 이래서 그 흐름이 많이 끊어졌고, 해방 이후에 벌어졌던 좌우익의 심한 대립 속에서 신민요 했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그렇고 대중가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걸 제가 이렇게 오늘의 강의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